안녕하세요. 일반화학 챕터 4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수용액에서의 반응 중에서 산염기 반응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산염기 정의 중에서 가장 협소하게 산염기를 취급하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라서 산은 H+를 낼 수 있는 물질,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를 만들 수 있는 물질로 우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강산, 약산의 개념도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제 흡사, 강전해질, 약전해질을 분류할 때처럼 물에 녹아서 H+를 많이 생산하면 강산, 적게 생산하면은 약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염기가 적절한 양의 화학 양론비에 따라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화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 가지고 물을 형성하고 그리고 물에 녹는 염을 형성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산염기에만 한정된 개념은 아닌데요. 어떤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우리가 부피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농도를 잘 알고 있는 용액을 통해서 그 미지 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적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용액의 화학 양론, 이제 농도를 이용해서 양론 계산하는 문제를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고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0절은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화가 뭔지 그리고 환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산화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옥시데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전자를 잃는 반응은 전부 산화 반응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원 반응의 경우에는 리덕션이라고 부르고, 전자를 얻는 반응은 전부 환원 반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철에 관련된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철이 이제 시간이 외부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 녹이 슬죠. 그 녹이 생기는 반응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철 원자가 3개의 산소 기체 분자와 반응을 해가지고 Fe2O3라고 하는 이런 산화철 녹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산화 반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분류해내기 위해서 석탄의 반응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4개의 철 원자와 3개의 CO2 기체를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환원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화 개념과 환원 개념을 알았죠.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자를 얻고 잃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100% 이온 결합을 가정하였을 때 그 원자가 얼마만큼의 전자를 잃고 얻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보통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전자를 완전히 얻거나 완전히 잃거나 그런 반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화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산화수를 바탕으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산화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면은 산화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고, 환원 반응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수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고 복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몇 가지 규칙을 외워야 하긴 하는데요. 이거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원칙. 원소 상태에 있는 원자의 산화수는 0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듐 고체에서의 소듐은 산화수가 0이고 H2 기체의 H 원자도 산화수가 0입니다. 그리고 브롬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가 이제 본 원소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의 Br 원자도 산화수가 0이고 황도 산화수가 0, 네온같이 이렇게 전부 본인들의 원소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0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량이 곧 산화수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소듐 이온 같은 경우에 소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하량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 원자가 1의 산화수를 가지고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칼슘 양이온의 경우에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의 경우에는 전하량을 따라서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염화 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 산화 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대원칙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규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린 원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플로린 원자가 항상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플로린 원자가 그만큼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결합에서 무조건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 버린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규칙은 알칼리 금속이 존재한다면 알칼리 금속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부여해주고, 만약에 알칼리 토금속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부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이제 수소가 존재한다면 수소에 플러스 1을 부여해주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산소가 존재하면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할로젠이 존재할 때는 할로젠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부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세부적인 규칙이 되겠고, 8번은 다시 하나의 대원칙이 되겠는데요. 중성분자의 경우에 구성 원자의 산화수를 전부 더하면 전체 분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이 산화수의 합도 전기적으로 중성인 0이 되어야 되겠고,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이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 2, 8번이 좀 대원칙이 되겠고, 이 3번의 경우에는 3번에서 7번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대로 적용하는 그런 세부 규칙이 되겠습니다. 네, 살펴볼 예제는 H2O 같은 것부터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규칙, 플로린이 존재하느냐? 플로린 없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나 토금속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규칙, 수소가 존재하면은, 수소가 존재하죠? 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일곱 번째 규칙, 중성 분자의 경우에는 구성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1을 띠는 수소가 두 개 있고, 산소의 산화수의 합을 더했을 때 이게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사하게 OH-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역시 F나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 없기 때문에 수소에 플러스 1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띠는 수소가 한 개 있고 산소의 산화수를 더해서, 이번에는 다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산화수를 전부 더했을 때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산소가 역시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모니아의 경우에 역시 플로린,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금속이 없기 때문에 수소에 플러스 1을 부여를 해주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질소에 마이너스 3을 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NF3 같은 분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불소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플로린이 존재하기 때문에 플로린에 마이너스 1을 부여해야 된다는 규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가지는 산화수가 3개 있고 질소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질소는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가지게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NaH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플로린은 없지만 알칼리 금속, 소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듐에 플러스 1을 부여해야 되는 규칙이 수소에 플러스 1을 부여해야 되는 것보다 먼저 적용되죠. 그래서 소듐에 플러스 1을 부여하고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소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CaH2의 경우에도 칼슘에 2+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에는 마이너스 1이 산화수가 결정되겠고요. H2O2도 한번 봐볼게요. 역시 여기에도 F랑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없기 때문에 수소에 플러스 1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규칙이겠고요. 플러스 1을 띄는 것이 2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소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있죠. EX를 했을 때 그게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O2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원소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는 0이 되겠고요. 그럼 O2-라는 이런 이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산소 원자가 2개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수소에 플러스 1을 가장 먼저 부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을 띄는 게 2개, 마이너스 2를 가지는 산소가 4개, 그리고 황이 1개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인 0이 맞춰져야 되니까 황의 경우에는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ClO4-의 경우에는 우리가 규칙을 적용하는 순서가 여기는 땡땡을 안 치네요. 네.
산소에 먼저 마이너스 2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으로 넘어가니까 할로젠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부여하는 것보다 산소에 마이너스 2를 부여하는 게 더 우선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띄는 게 4개 있고 거기에 염소의 산화수를 더하면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CL은 플러스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반응에서 산화 환원이 누가 산화가 되고 누가 환원이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적었던 우리가 철의 산화 있었죠? 요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철 같은 경우에는 원소 상태니까 산화수가 우리가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산소의 경우에도 원소 상태니까 산화수는 0이 되겠습니다. 이런 산화철 상태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1을 가진다는 것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철에 플러스 3의 산화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철 같은 경우를 살펴볼게요. 철의 경우에는 반응 전에 0이었는데 산화수가 반응 후에 플러스 3이 되었죠. 그러니까 철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3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철이 산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0에서 마이너스 2가 되었죠. 산소의 경우에는 0에서 마이너스 2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감소한 거죠. 음수로. 그러니까 음이 됐다는 것은 감소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산소 원자가 환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화 환원 반응식에서 산화가 일어나면은 무조건 환원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어떤 원자가 산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전자를 누군가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 누군가는 전자를 추가로 받아들여서 환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의 입장에서 내가 환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뺏어왔다, 가져왔다는 뜻이니까 전자를 주는 누군가, 즉 산화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슨 철을 다시 순수한 철로 만드는 반응도 봤었는데요. 이런 반응을 봤었죠. 여기에서도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산화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이 플러스 3, 산소가 마이너스 2였고, 탄소의 경우에는 탄소의 원소 상태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 원자의 원소 상태니까 철의 산화수가 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서는 산화수의 규칙을 따르면은 산소에 마이너스 2를 부여하는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탄소 원자가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수를 모두 적고 나서 이제 반응 전후의 산화수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먼저 철을 살펴보면 철의 경우에는 반응 전에 플러스 3이었다가 반응 후에 산화수가 0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철의 경우에는 플러스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철이 환원이 되고, 그럼 산화가 된 게 누군지를 찾아야겠죠. 철이 환원이 되었으니까 산화된 누군가가 있을 텐데, 보면은
탄소의 경우에는 반응 전에 산화수가 0에서 반응 후에 산화수가 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경우에는 0에서 플러스 4가 되었으니까 산화가 된 것이죠. 이전 반응에서 산화환원에 참여했던 산소의 경우에는 반응 전에도 마이너스인데 반응 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산화제, 환원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oxidizing agent, 그 다음에 reducing agent입니다. 뭐 갑자기 영어로 왜 하느냐, 이렇게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산화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산화되는 그런 물질로 잘못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어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oxidizing, reducing, 그러니까 뭐뭐 ing가 붙으면 능동태잖아요, 그죠? 갑자기 영어 시간이네요. 능동적으로 남을 산화시키고 능동적으로 남을 환원시키는 것이 각각 산화제와 환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산화시키고 환원제는 남을 환원을 시키죠. 그럼 남을 산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남에게서 전자를 뺏어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본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나는 환원이 일어나겠죠. 그 환원제의 경우에는 남을 환원시키니까 남에게 전자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에게 전자를 준다는 거는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산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산화제의 경우에는 주로 남에게서부터 전자를 잘 뺏어오는 비금속유가 되겠고요. 환원제의 경우에는 남에게 전자를 잘 주는 금속유가 주로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의 반응으로 돌아가서 누가 산화제고 누가 환원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철의 경우에는 본인이 산화되었죠. 본인이 산화되었다는 거는 남에게 전자를 주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철은 환원제로 작용을 하였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본인이 환원되었으니까 남을 산화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는 산화제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반응의 경우에는 철이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철이 산화제로 작용을 한 것이고, 탄소의 경우에는 본인이 산화되었으니까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연습을 하였고, 이제 4.1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절은 원소의 활동도 서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원소의 활동도 서열의 순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막대철을, 이제 고체 상태의 막대철을 구리 이온이 담겨 있는 수용액에 담궈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막대철은 점점 녹아서 철 이온으로 바뀌고, 그리고 구리 고체가 석출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상황을 조금 바꾸어서 구리 막대를 철 이온이 있는 수용액에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위에서 보니까 고체였던 게 이온으로 바뀌고 이온이었던 게 고체로 석출이 되니까 여기서도 뭐 철 고체가 석출이 되고 구리가 녹아나겠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원소들 사이에는 전자를 주려고 하는 정도, 그리고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정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경향성, 그 정도의 차이가 이미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반응은 일어날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표군요. 표 4.5를 보시면 되는데요. 표 4.5에 활동도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포타슘, 바륨, 칼슘, 소듐 같은 이걸 다 쓰는 게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로 쓰지 말고 가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포타슘, 바륨, 칼슘,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 망간, 징크, 크롬, 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이 되고요. 조금 더 써볼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뭐 코발트, 니켈,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리, 은, 수은, 백금, 금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그러니까 강한 환원제가 됩니다. 즉 왼쪽으로 갈수록 더 전자를 잘 주는 녀석들이 되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한 환원제가 되는 것이죠. 즉 전자를 잘 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조합을 선택했을 때 포타슘은 포타슘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 뭐 바륨, 칼슘, 소듐, 마그네슘 전부 다 환원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리튬의 경우에는 환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구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철이 더 강한 환원제가 되겠습니다. 구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리를 환원시키면서 본인이 산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리를 환원시켜서 구리를 석출시키고 본인은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리의 경우에는 철보다 더 오른쪽에 존재하죠. 우리 표에 따르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철을 환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구리랑 은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고체랑 은 이온이 있는 구리 고체를 은 이온이 있는 수용액에 담궈주면은 이 경우에는 구리가 더 강한 환원제이기 때문에 구리가 은에다가 전자를 주고 본인은 산화되어서 구리 2+가 되고 은을 석출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구리 2가 수용액이 담겨 있는 곳에다가 은 고체를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반응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더 약한 환원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를 넘겨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이 순서는 사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위주로 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 개념을 모르면 또 풀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해 두시고요.
네, 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산화환원 적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산염기 적정을 이야기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지 용액의 농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예제를 바로 한 가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도를 알고자 하는 미지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KMnO4 과망간산 포타슘 용액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옥살산 수용액을 가지고 적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옥살산과 과망간산 포타슘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을 알짜이온 반응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H2C2O4가 옥살산의 화학식이 되겠고요. 과망간산 포타슘에서 과망간산 이온이 실제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6개의 수소 양이온이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O2 기체를 10개 만들어내게 되고, 2개의 망간 이가 이온 그리고 물 분자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따로 지시하기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과망간산 이온 자체가 진한 자주색을 띠고요. 얘가 망간 이온이 되면은 무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반응물로 참여하는 과망간산 이온 자체가 지시학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에서는 지시하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지의 농도를 가지는 과망간산 포타슘을 적정하기 위해서 옥살산을 H2C2O4 수용액을 이거를 0.2585g을 녹여서 0.5몰 황산에다가 녹여서 100ml의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과망간산 이온을 떨어뜨려 주게 되는데요. 그 농도를 모르는 그 과망간산 포타슘을 총 몇 ml를 넣어 주었냐 하면은 KMnO4를 총 22.35ml를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요 뷰렛에다가 KMnO4가 여기 담겨 있고요. 이게 이제 진한 자주색을 띠고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비커에는 플라스크로 할게요. 플라스크에는 옥살산이 담겨 있습니다. 옥살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무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옥살산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무색으로 바뀌다가 과량의 MnO4-가 존재하게 되는 순간 이 아래쪽의 용액이 자주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의 용액이 자주색으로 바뀌는 지점을 종말점으로 우리는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종말점에까지 투입된 KMnO4가 22.35ml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결국에는 옥살산과 MnO4 사이에 양론이 중요하죠. 황산은 단순하게 그냥 H+를 공급하는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옥살산 0.2585g이 몇 몰의 옥살산에 해당하는가? H2C2O4가 총 몇 몰이 있느냐? 0.2585g 질량을 옥살산의 몰 질량인
90g/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8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를 보면은 옥살산 대 KMnO4의 개수비가 5대2죠. 그러니까 대 MnO4-의 개수비가 5대2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MnO4-의 몰수는 옥살산의 몰수의 5분의 2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1.1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죠. 그러면은 옥살산의 몰농도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옥살산이 아니죠. 과망간산 포타슘 이온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망간산 포타슘의 몰수에다가 부피를 나눠주면 되니까 1.1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에 지금은 밀리리터 단위를 쓰면 안되죠. 왜냐하면 분자가 몰 단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02235 리터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0.05136 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 네. 그 사실 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한 개념들을 잘 챙겨 두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4절 산화하는 반응의 응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숙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문제는 52번 그냥 부르지 않고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네, 이렇게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 아직까지 아니군요. 네, 다시 챕터 5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